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어제 발표한 8명의 내각 인선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2차 인선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갑자기 국민의당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많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직을 걸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면 충돌하면서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쟁점과 전망 알아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발표한 1차 내각 인선에 이어서 모레쯤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인선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역 순회에 나선 윤 당선인은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찾는 지방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당선인의 내각 인선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8개 부처 장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잘 이끌 수 있는 분들을 지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추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모레인 수요일쯤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2차 인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인선 작업은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거라는 설명인데요. 이와 함께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금융위원장, 또 경제수석 인선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정부 진영이 속속 꾸려지면서 조만간 인사청문전국도 막이 오를 전망인데 민주당은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 절차에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부터 지방 일정을 시작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찾고 있습니다. 대선 운동 당시 당선 이후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지방 행보에 돌입한 건데요. 첫 방문지로는 경북 안동을 선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즉석 연단에 올라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과 또 우리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몸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경북 유교 문화회관을 찾아 우리 국민이 나라의 역사와 조상의 뿌리, 문화를 제대로 배워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북 상주에서도 전통시장을 찾아 선거운동 때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직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처럼 지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직접 듣는 취지로 이번 지역 일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내일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인사를 나눕니다. 이른바 보수 진영의 통합 행보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윤곽도 나왔습니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취임 행사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고 엠블럼은 약속의 상징인 동심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인수위원회 다음 주면은 한 달이 되는데요. 반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출범해서 다음 주면 한 달째를 맞아 반환점을 돕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전 제5차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의 국정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국민소득 증가율은 4분의 1 토막 나고 나라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난 성적표를 이 새 정부가 물려받게 된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정책 수단이 크게 제약될 뿐 아니라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새 정부 정책은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확정될 국정과제 2차 초안에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중심으로 분과별 여러 과제들을 조정하는 작업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청와대와 현 정부 사이의 갈등 조짐도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인수위 측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현 정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오늘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도 오늘 오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건 국민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지난달 31일에 관련 요청과 함께 밝힌 입장대로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 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의 입장이 또 한 번 엇갈리면서 다시 미묘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위해 여야가 셈법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인사를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효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6일 지방선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들 대진표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는 6일 지방선거에 나설 서울과 부산시장, 경북지사에 국민의힘 후보로 오세훈, 박형준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각각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들 3명은 당내 경선 절차 없이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전략공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장 중 경선 진출자는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은 오늘 차례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친분을 자랑하며 이른바 오심쟁탈전을 벌였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원팀이라고 강조 안 해도 이미 오세훈 시장과 제 관계는 아주 돈독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내용이 가라앉지 않는 건데요. 당내 비판을 의식한 듯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필승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역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경쟁력 있는 현직 의원들의 출마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침 회의 분위기 보시겠습니다. 현재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비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인수위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인수위 측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일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인수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런 입장 표명을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 수석 부대변인은 이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개 범죄 수사권을 마저 떼어내 기소권만 남기는 방안 등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시도합니다.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입니다.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 분리 대원칙에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론이 나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정치구청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YTN이 당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는데요. 일단 내일 의원총회에선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른바 검수완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조문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맡길지 등은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반 의석의 힘을 빌려 강행 처리할지에 대해 의원들의 뜻이 모일지도 관심인데요. 지도부는 입법 속도전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경론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을 보호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는 날선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172석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굳이 굳히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가 정권 교체기 여야 관계를 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오늘 오전 소집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관련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총장직을 걸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오전에 시작된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몇 시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 반 넘게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장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4시 반에서 5시 사이면 회의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곤 대구지검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YTN도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호수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며 중대범죄 대응이 무력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인 자신으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총장직을 걸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차장, 전국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흘 전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 가중,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문을 냈고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검사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모았습니다.
네, 이런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요? 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의 공정성은 제도 이전의 사람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라며 검사에겐 좋은 수사를 하는 게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걸 보고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 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발언하는 것을 두고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 완전 박탈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조금씩 격해지고 있죠. 오늘 대검찰청이 지금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있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호수 검찰총장 친정권 성향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김 총장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막아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런 집단 반발 움직임에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검수완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역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지 약 1년여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즉 기존의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검찰에서 6대 범죄 수사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법안이 정리가 됐고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1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6대 범죄, 부패라든지 공직자 부패라든지 예. 아니면 중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 현재 이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의 권한이라는 거는 어떤 기관의 권한이 없어진다면은 누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증발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일단은 결정하려고는 하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는 차후에 논의해보자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12일에 그거를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검찰 개혁으로 소위 말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혹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기존 법안이 추진된 지 이제 1년여 정도가 된 건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걸 바꾸겠다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특정 정파 혹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해 왔기 때문에 검찰권의 수사권 부분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검찰이 기소청 정도의 역할만 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명분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렇다면은 기존에 일단은 큰 틀에서 이루어졌던 수사권 조정이 과연 잘 국민들에게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또 인권을 보장하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의미를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렇지 못한지 그런 상황에서 6대 범죄까지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게 됐을 경우에 향후에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제대로 보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새로운 논쟁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간부급이죠. 차관급입니다. 검사장 18명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반발하는 움직임이 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6대 범죄 수사권을 우리가
이번에 박탈한다고 하는데 예. 다시 역으로 돌아보면 그렇다면 왜 지난 수사권 조정 때는 6대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놓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결국은 이제 뭐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렇게 현장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에 있어가지고 경찰이 상당한 수사를 그동안에도 해왔는데요. 반부패 범죄라든지 예. 대형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특수수사라고 하죠. 이런 영역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경찰의 수사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권력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력을 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뭐 소위 말하는 부패와 여러 가지 부패 범죄들이 판치게 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찰의 수사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은 거였는데요. 즉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왜 어떤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갑자기 1년 이내에 이 부분을 다시 다 박탈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도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 권한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주면은 혹은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주면은 과연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권 수사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례적으로 그 김호수 총장의 모두 발언까지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네. 뭐 여론전에 나섰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은 여기 상황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반기를 단 상황인데 박범계 장관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뭐 사실 근데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지금 결국 국회에서 입법 차원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은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장점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약간은 정치와 정치가 부딪히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검찰의 반발이라는 것이 검찰이라는 공적 조직의 반발이 아니라 그 반발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국가의 권력기관의 수사권이라는 공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양 검찰기관과 그리고 민주당 양쪽에서 이 부분은 우리는 공적인 목적,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이거를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은 서로 간에 각각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다라는 비판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의석수가 172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강력히 추진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했죠. 국회법의 개정에 따라서 다수당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직권 산정을 유도를 하거나 의원을 상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것을 통제하는 장치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이 바로 안건 조정 소위라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있는데 원래는 이 안건 조정 소위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위원회를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소위 이런 논쟁이 갑자기 크게 벌어진 이유가 사보임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새롭게 양양자 의원이 들어가게 됐죠. 원래대로라면은 다수당과 야당이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한쪽 당의 반대로 통과가 못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 사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가 양양자 의원까지 범민주당 계열로 보자면은 4대2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권조정위원회를 민주당의 의사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고 빠르게 상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면 갑자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가?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제 5월 9일자로 이제 또 정권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법률안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만약에 그게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대통령이 새로 바뀌더라도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를 못하는 거지만은 그 전에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임기 끝나는 게 임박해서 할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 통과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상당히 강경하게 이번 정부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지금 검찰이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요.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검찰 제도, 일설에 따르면 이제 헌법에
또 반하는 것이다. 헌법에 있는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법률 개정이다라는 비판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법조계의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떠나서 일반적인 입장은 우리가 중대범죄 수사를 대응하면서도 이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불과 20여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 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필요가 있는가? 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필요했다면은 지난 이제 시간도 충분히 있었죠. 근데 이제 왜 4월 달 이 시점에 이거를 15일, 20일 안에 통과를 시켜야 하는지.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을 한 기관의 권력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력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중요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권력을 떼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 것이고 그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 것이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이 정치적 논의에 떠나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 결론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가지고 절차에 있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실세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은 이게 지금 권력 집단화된 검찰이 기득권 지키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냐, 국민들의 삶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김호수 총장 말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모든 변호사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 여론조사를 해본다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에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러면 1년 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피해자가 더 보호가 되고 이제 피의자들은 더 인권의 보호가 되는 수사를 받고 그리고 범죄 대응 능력이 더 좋아졌는가로 봤을 때는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은 왼쪽으로 트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온 상황입니다. 즉 권력을 검찰의 수사권을 뺏은 다음에 그런 그 수사권을 뺏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담론,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검찰의 수사권만 빨리 뺏고 보자라고 한다는 거는 적어도 법률가들로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이제 내일 의원총회가 민주당에서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까? 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단은 만약에 강행 처리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제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아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만약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소위 말하는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이거를 또 지연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행 처리를 한다면은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 만약 강행 처리 방안이 이제 결론이 안 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천천히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내일 민주당이 정책위원총회를 열어서 강행 처리하자 아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는 말자 이런 의견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내일 의총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이 검사장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공개 수배된 지 벌써 13일째입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피의자들을 계속 쫓고 있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인천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평 살인 사건 용의자들 공개 수배된 뒤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수사의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두 사람이 공개 수배된 지난달 30일로부터 2주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주현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두 사람의 행적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처음 11명 규모였던 전담팀 규모는 지금 15명까지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늘릴 예정입니다.
검거팀 관계자는 두 사람 행방에 관한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다면서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적인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피의자들이 신용카드나 차량,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 추적의 실마리가 될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찰은 이와 함께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점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맞는지, 또 만약 사고가 있었다면 이 은혜가 연관된 것은 맞는지 등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파타야 해변 익사 사고도 경찰 조사 대상인데요. 사고가 있었던 태국 당국으로부터 부검 기록과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체포영장 만료를 닷새 앞둔 지난 7일 3개월짜리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 역시 제보는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수사망을 좁힐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노력을 기울이곤 있지만 이미 피의자 체포 적기를 놓쳐 행방이 묘연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공개 수배 일주일쯤 뒤인 지난 6일에서야 두 기관의 공조가 시작된 것을 두고도 뒷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찰청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40년 넘은 고시원 건물에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주민 17명이 대피했습니다. 고시원 방마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뿌리는 물의 양이 너무 적어서 초기의 화재를 진압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문과 커튼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바닥에는 창문에서 떨어져 나온 유리 파편이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고시원 건물 방 안에서 불이 난 건 아침 6시 반쯤. 고시원 거주자들과 인근 주민 등 17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고시원에 살던 70대와 60대 남성 등 2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구조대 도착 당시 피해자 1명은 불이 난 곳 근처에서 또 다른 1명은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3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직후 고시원 방마다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방수량이 적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거든요. 그래서 이 방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열기가 많고 세면 그 방수량으로는 화재 진압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고시원은 방 개수만 30여 개로 사용 허가 승인을 받은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 2층에 들어서 있습니다. 2009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 건물에서 고시원 영업이 금지됐지만 이곳은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제출해 고시원을 계속 운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 개정되기 전에 고시원이고 거기다가 안전시설도 갖췄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70대 남성이 살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는 12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대한민국과 또 우리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내 몸 맞춰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비공식 접촉은 한 번 있었고 거기서 통합에 큰 도움을 주시고 화합을 이루가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참석을 정중히 요청하시지 않을까. 이번에는 BTS 공연을 초청하지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등등 이름 없는 무명 스타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방송인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29일 남았네요. 윤 당선인 오늘부터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행보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요.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그리고 어제 내각 8명에 대한 인선을 직접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끼리끼리라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의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 당선인 오늘 지역 순회 일정 시작했는데 TK 지역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네. 1박 2일 일정으로요.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인데 어떤 대화가 오갈 것 같습니까? 이미 조율이 됐다는 거죠. 네. 내일 뭐 한 4시경에 만날 거라고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미 조율이 됐을 것이고 뭐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무슨 대화를 나눌지 대개 이제 시나리오 준비됐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뭐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묻고 안부 묻고 뭐 서로 덕담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지금 얘기 나오기로는 뭐 지난 그 국정농단 수사라든지 이럴 때 뭐 좀 그런 거 사과하고 하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뭘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뭐 검사로서 그때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다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다시 지금 꺼내면 서로 좀 어색한 상황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정도로 끝낼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유영하 변호사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적 얘기도 나눌 것이다 얘기하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뭐 잘 부탁한다 정도? 그런데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이 뭐 그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겠습니까? 또 명시적으로 그에 대해서 뭐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당선인 신분이지만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당연하죠.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아마 얘기를 못 하고 뭐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정치적으로 고단수시니까 뭐 어떤 뭐 운을 띄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막 구체적인 얘기는 없이 뭐 서로 그 염화시중의 미소로 끝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강윤 소장님. 그런데 그 만남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의 영역에서 부적절함과 적절함을 나누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도 저런 얘기 한번 살짝 나오긴 했죠. 근데 지금 드디어 몇 년 만에 상면이 이루어지는 건데 신분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가 아니고 당선인이자 이제 한 달 뒤면 대통령에 취임할 거니까 저는 뭐 의례적인 수준의 만남은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을 가지고 부적절하다, 적절하다를 명확히 선을 그어서 비판을 하거나 뭐 방어를 하거나 그럴 성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인데 조금 전에 노 교수님께서도 정리를 하셨고 앵커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적 중립이 명확히 요구되는 신분이고요. 본인도 그거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나 애정은 있을 수 있으나 윤 당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지방선거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수사 얘기는 더더욱 나올 계제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의례적인 것이고 보수의 주요한 정치적 근거이자 기반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보수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다독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만남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이제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지역으로 이제 대구 경북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을 찾는 이유가 뭐 지방선거 전에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포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대통령 이제 최근 지지율도 당선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길을 좀 받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늘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TK로 대구 가서 서문시장 가셔서 그랬었죠. 예, 예. 거기서 또 이렇게 뭐 많은 길을 받고 오셨다 얘기하는데 오늘 서문시장 가서 이렇게 뭐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인도 뭐 대통령 당선인도 사람인 이상 네. 그에 대해서 뭔가 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네, 우리가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늘 선거 앞두고 이제 어디 지방 가셔서 네. 뭔가 이렇게 행보를 하시면 늘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예. 근데 지금 뭐 지방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저렇게 전국을 순회하는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뭐 당선 인사 같은 거 당선되고서 한 번도 지역을 순회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은 뭐 충분히 명분은 있지만 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윤석열 당선인이 참 조심해야 될 뭐 그런 행보가 좀 필요하겠죠.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다 정치적 메시지다. 예. 거기에 가서 그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점에서는 그런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들을 소지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오늘 조금 전에도 화면 나왔습니다만 넥타이도 북힘의 전통적인 컬러인 붉은색이 아니고 파란색으로도 보이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의미 부여를 하기로 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요. 다시 꼭 오겠다는 거 그거 약속 지킨다는 거 본인도 강조했지만 저는 그 정도로 하고 이 방문으로 정치적 뭐가 증폭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있잖아요. 서울의 새로운 후보를 다시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 지역의 의원들 또 지역위원장들 새 얼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이렇게 출마하면서 내놓은 메시지가 조금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어떤 메시지죠? 어차피 질선거에 나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예. 내가 안 나가면 지는데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뭔가 좀 사람들이 그런가라고 할 텐데 질선거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러 나가는데 왜 그걸 자꾸 비판하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글쎄 이제 그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얘기도 사실은 좀 이해가 돼요. 어차피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경쟁력 있는 분들이 나서서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지금 아니잖아요, 상황이. 여론조사상에도 오세훈 후보가 계속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새롭게 얘기되는 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또 김민석 의원도 새로운 얼굴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강경화 전 장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김현종 전 차장. 그다음에 박용만 회장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과연 저런 분들이 새롭긴 한데 분명히 새롭긴 한데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서 뭔가 경쟁력 있는 분들인가? 그리고 또 그분들의 어떤 동의를 얻은 분들인가? 그런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저지하거나 아니면 그에 훨씬 뛰어넘는 대안으로서 과연 거론될 수 있는 분들인가? 이런 점은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이번 선거 상당히 어려운 선거다 라면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용태론 말은 제가 쓰는 언어가 아니고요. 저는 누구에게 용태를 강요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패배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여기에 싸워줘야 되는데 이 싸움을 회피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 시골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네,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대표였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긴 했다. 하지만 책임으로부터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면서도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광윤 소장님. 역대로 이런 큰 선거에서 지고 나서 당 대표가 바로 이렇게 선거에 나가는 경우는 없죠. 그런 적은 없었죠. 그런데도 나가려는 이유,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현재 민주당내의 상황, 특히 큰 선거에서 석패를 하고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겠고요. 대선에 대한 패인 분석이 하다못해 당에서 무슨 백서 같은 걸로 정리를 했다거나 아직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향후 진로 또는 활로에 대한 모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급격히 다가왔고 선거 기간 중에 송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인천에 불출마할 뿐더러 우리 용퇴할다 이런 걸 한번 거론을 한 게 있고 아직 국민들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저런 비판에 직면하는 건데 송영길 대표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모양새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사실 서울시장 선거가 객관적으로 봐서 쉽지 않아 보이는 건 누구도 동의할 수 있다면 이런저런 많은 후보들을 놓고 논의를 오다가 이러하니 희생적 차원에서라도 직전까지 대표였고 선거를 맡아 치렀던 귀하가 한 번 더 나가주는 건 어떻겠느냐. 만약 이런 모양새였다면 지금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누군가를 하나 뽑아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이 내부에서 시끄럽게 하되 담장 넘어 저런 소리로 안 나오게 해야 할 소리도 좀 있는데 너무 여과 없이 나와버리니까 좀 혼란스럽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저거 뭐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 묘수는 없어 보입니다. 송영길을 넣든 빼든. 일단 뭐 경쟁자가 더 있다면 이제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현재 두 사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지사 후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지사 후보, 여야 후보들 여러 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김은혜, 김동연, 유승민 이렇게 일단은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김은혜 21.5, 김동연 21, 유승민 18, 강용석 11.2, 염태영 7.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강현 소장님이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지금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인사이드 뉴스가 의뢰했고 P&R에서 조사 시행한 건데요. 4월 7일이고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은 늦었지만 지금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상당하달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승민, 김동연, 김은혜 이들의 이 대중적 지명도가 김은혜 의원보다 결코 못하지는 않다고들 좀 생각해 왔던 거에 비추어 보자면 상당하게 여겨집니다. 지금 자천타천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진입하는 단계라서 또 정식 대진표가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개 여론조사 가지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경기도 소프트 랜딩이 본인이 기대하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중적 지명도가 정치 고관심층이나 뭐 기자, 언론인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대중이 받아들이는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매스미디어, 매스컴 노출도나 인지도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상당히 압도적이었죠. 대변인직을 인수위 대변인을 지냈으니까요. 그렇죠. 인수위에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정례 브리핑을 하고 계속 뉴스에 유통되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자세한 통계표는 아직은 못 봤는데 그 중도층 성합의 응답자 그 비율 같은 것은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몇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래요? 몇몇 여론조사 보면 지금 꼭 피해날 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디 보면은 자신을 중도층 내지는 무당파라고 답한 사람이 50%가 넘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통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은 한두 가지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쭉 관심의 대상으로만 놓고 참고하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자, 노동일 교수님은 지금 또 다른 여론조사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조사를 보면 김은혜 17.6, 유승민 14.6, 김동연 13.7 뭐 이렇게 나오고 안민석 의원도 6.7, 염태영 전 시장 6.5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지금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추세를 보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초반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걸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지 후보 없다거나 잘 모르는 게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렇군요. 예, 그게 예, 이제 예. 앞으로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근데 김은혜 의원은 상당히 좀 이렇게 처음 출마 선언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와 같이 어쨌든 일부 여론조사상에서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윤심이 뒤에 있다. 아마 그런 인식들인 것 같아요. 예, 예. 당선인 대변인을 그만두면서 어떻게 당선인이 그에 대해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는데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아. 그러니까 역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직간접적으로 경기지사를 나가라고 했다든가 네. 아니면 여러 당에서 권유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묵시적으로 지지했다든가 아마 그런 것이 제일 크게 저렇게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지난주에 여기 출연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윤 당선인이 열심히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모든 후보들한테 열심히 하라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윤심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장관 후보자 8명 발표했잖아요. 역시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을 차례로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으로 국민의 바람은 한순간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민통합, 능력 중심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윤핵관, 고은, 최전문 인사로 채워진 내각 명단을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오직 민생 위기, 국가 이기 극복을 위한 능력과 자질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이념과 진영 돌리면 갇혀 캠코더 인사, 돌려막기 인사만 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한 차별점을 둔 현장형 실용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특권층 끼리끼리 내각이다라고 평가절하해버렸고요. 국민의힘은 또 현장형 인사라고 또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두 분한테 냉정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8명에 대한 인선. 네. 자, 소장님부터 어떻게 보셨어요? 기계적 안배는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한 말이었어요. 네. 당선되고 나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당선인이 아무개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그건 일단 형식 논리상으로는 당선인의 고유한 권한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기계적 안배가 꼭 옳으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대신 강조한 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윤 당선인이 중하게 여기는 능력의 기준이나 잣대는 뭔지 궁금해할 권리를 국민들은 갖고 있겠죠. 예. 왜냐하면 공복이니까. 네. 당선인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일로서 입증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정말 이건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선거 결과 표심의 그 분포, 그다음에 국민 통합이 매우 중요한 가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세대별, 지역별 안배도 조금은 고려를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겠다. 예, 예. 그러나 현재는 뭐 본인에게 전폭적으로 있는 인사권이니까 일단은 네. 두고 보는 수밖에요. 네. 다만 윤 당선인이 강조한 대로 저분들이 모두 능력 있고 자기 맡은 바에서 확실한 스코어를 낸다면 나쁠 거야 없겠죠. 네, 실력으로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역적 그리고 성별 좀 배려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2차 인선이 모레라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때 사실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보면서 서호남, 50대 남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서울대 이렇게 서호남 이렇게 평가를 했고 지금 8명 후보에 대해서 경육남이라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상도 그리고 남성 60대 이렇게 비판이 나왔는데요. 자, 교수님, 노동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예, 항상 냉정하게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총리를 뭐 호남 출신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쨌든 지역적으로 뭐 그거는 뭐 특별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또 다 좀 진용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예. 근데 저는 뭐 그건 동의합니다. 능력 중심이 필요하다.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일 잘할 사람, 그 사람 뽑아야 한다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네네. 능력도 별로 없는데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이념성에 맞기 때문에 라고 해서 뽑았던 그런 것이 사실 정책 실패의 큰
책임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부동산이 그렇고 네. 탈원전이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능력이라는 건 또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동안 경력을 본다? 그러면 저기 지금 그동안 경력에서 그런 것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라고 곡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관료가 아닌 사람도 있었고요. 뭐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능력이란 것이 어떤 기회를 가진 사람도 있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점수로만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좀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세대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배려한다는 것이 바로 정치적 문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능력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 여성 몇 퍼센트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기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여성도 좀 넓게 찾아보고 흔히 말하는 정말 널리 능력 있는 인재를 구한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예. 보면 대개 보면 인수위에 있던 사람 또 당선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냥 레이더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혹시 이기 내각도 좀 이제 다시 발표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네. 예, 꼭 그 당선인 주위에 뭐 인수위원이라든지 기타 뭐 특보라든지 이런 쪽은 당선인 주위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정말 널리 구해서 가능하다면 어떤 그런 좀 안배 이런 것도 배려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10초만 네, 말씀하십시오. 네. 물론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아직 충분한 자료나 취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귀절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네. 암흑의 내정자의 경우에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그거는 예. 제일 먼저 내세울 선임 이유는 못 된다고 봅니다. 예. 전문성과 누구나 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경력이 필요한 것이지 친소관계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면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친소 관계가 이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뭐 인수위가 발표했고 또 윤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능력 있는 후보 실력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빅 이슈가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오늘도 지금 톱뉴스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내일 정책 의총을 열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고심이 깊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선거를 좀 고려해서 좀 더 일정을 갖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냐 지금 고심이 깊다고 하는데 두 분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이 검수완박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뭐 아주 그야말로 밀어붙일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야가 처지가 바뀌는 상황이 5월 10일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이른바 이제 제의 요구권에 의해서 막힐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초조해하는 것 같고요. 수사권, 기소권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랫동안 나왔었죠. 네. 검찰 개혁에 의해서. 예. 뭐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런 것이다. 뭐 세계 유례가 있다 없다 하면서 다 의견이 다른데 뭐 수사권이건 기소권이건 뭐 범죄 수사를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네. 정답은 없고요. 예. 나라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기타 모든 걸 고려해서 그건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입법 재량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러나 입법 재량도 무제한적인 재량은 아닙니다. 네. 그것이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입법권 재량권도 남용하고 일탈하면 위법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고 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입법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 과정도 예. 필요하고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할 명분이 뭐냐 그런 거죠. 정치인들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 그건 뭐 명분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국민들이 납득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특권층은 아니니까요. 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좋아진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표가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는 더 잘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권은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그래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YTN에서 뭔 보도가 있었냐면 그 가평 살인 사건 네. 이 은혜랑 지금 어디 갔는지 종적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검경 공조가 잘 안 돼가지고 처음 수사를 잘 못했다 예. 하는 겁니다.
지금 권력층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저런 민생 관련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 조정은 됐는데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지금 확실치 않은 우왕좌왕하는 검경이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그러면 수사는 더 잘 될 것이냐?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이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증발시켜 버린다고. 어디에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그게 과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국민들의 어떤 그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그거는 조금 의문이 되는 거죠. 민주당도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도부는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속도 조절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수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가장 큰 이슈이자 태풍의 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회 운영하고 선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검수완박 새로운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거의 1년 하고 1개월 전 작년 3월 4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합니다. 사퇴했던 이유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내 임기 중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확 벽랑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홀딩돼 있다가 대선이 이렇게 왔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으로서는 172석의 힘을 아직 갖고 있는 5월 8일 전에 이걸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 논의에 있어서 OECD 몇 개국 중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고 우리는 어떻고 저는 이러한 비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OECD GDP 같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거 전혀 성격이 다르고요. 검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 연원을 따져보냐면 1954년에 친일 경찰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설립되면서 그걸 견제하려는 의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주었던 역사적 경험을 되새길 필요는 있고요. 검수완박이라는 게 근데 그동안의 수사 관행이 한 70년 넘게 지새왔기 때문에 그거를 무리 없이 어떻게 변용시키는가의 과정에 대해서는 양측은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니까요. 누구도 특권적인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법 개정에 좀 더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을 놓고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조롱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저 사진입니다. 상장 사진인데요.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력 모두 박탈당한 조민 씨를 조롱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의 생각인데요. 자, 노동희 교수님 어떻게 이거 보셨어요? 글쎄요, 저건 뭐 꼭 그런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저건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하러 저러는 사진을 올렸죠? 지난번에 있었던 뭐 사과를 개해 주는 개 사과가 떠오르는데 저런 것도 상당히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제 이른바 뭐 영부인 제도를 없애고 무슨 뭐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가 된 건 분명합니다. 아직은 뭐 취임을 대통령 안 하셨지만 그러면 저런 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올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군가 옆에서 좀 돕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도 관리가 돼야죠. 분명히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 SNS를 원래 비공개로 했다가 최근에 이게 공개로 활성화되면서 과거 사진도 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개로 바꾸면서 이런 사진을 또 올리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수 소장님은 이 논란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지금 최선이자 최상이 아닌가. 더군다나 개인이 아니고 당선인의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좀 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SNS를 저렇게 막 올려도 되는 거느냐. 노동희 교수님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이밭을 지날 때 신발끈 고쳐매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진중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어제 오후 강원도 양구와 경북 군위에서 난 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진화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일단 양구 산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 진화가 목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난 이 양구군은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분지형 지역입니다. 연무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오전 한때 시화학부 문제로 헬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오쯤부터 대기하던 헬기 30대가 투입되면서 빠르게 불길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후 4시 40분 현재 산림당국이 밝힌 진화율은 75%입니다. 어젯밤 16km까지 늘어났던 불의 띠, 그러니까 화선도 3km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상에서도 인력 1,600명이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불을 끄고 있는데요. 불은 일요일인 어제 오후 시작됐습니다. 바람을 타고 33번 국도를 넘어가면서 민가 70여 채와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심곡사 등 4차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이나 비무장지대 코앞까지 불길이 북상하기도 했지만 밤샘 진화 작업으로 인명피해나 주택 소실 없이 확산을 막았습니다. 대피했던 주민들도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환 기자, 그런데 이번 산불도 실화로 추정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이 경찰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산림청장 등 산림당국도 최초 발화 현장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실화로 드러났습니다. 50대 남성이 낙엽 더미를 라이터로 이용해서 태우다가 이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산림보호법상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산불로 최소 산림 600여 헥타르가 산불 영향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저녁부터 바람이 다시 강해지는 만큼 산림당국은 해가 지기 전 서둘러 주부를 잡고 잔불 감시 체계로 넘어간다는 목표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지난 주말 휴일 30곳이 넘게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북 군위군 옥녀본에서 난 산불 역시 이틀째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조금 전이죠. 오후 3시 50분 이 군위 산불을 기존 2단계에서 산불 3단계로 격상했는데요. 헬기 39대와 진화대원 600명을 차례로 투입하고 있지만 진화율은 아직 50% 정도입니다. 경사가 무척 심하고 암석이 많아서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만 230헥타르에 달하는데 현장에서는 이 내일까지도 불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강원도 정선과 충북 영동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영동 산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정선 산불은 지상 진화 인력 접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헬기 8대가 투입돼 불을 끄고 있고 조금 전 90% 이상 불을 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이상 고온 현상이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 비상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캐스터 연결합니다. 유승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일단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상주와 문경에는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조한 데다가 고온 현상과 강풍까지 겹치면서 불씨만 있으면 산불이 나고 거센 바람에 진화가 어려워 대형 산불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태백산맥 동쪽 지역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였고 바람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여전히 강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가, 전국에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산불이 한 곱이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중북부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봄비치고는 양이 제법 많겠고 고온 현상도 이 비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 큰 산불이 날 확률이 낮아져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양당은 협치를 약속하면서도 현안을 두고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원내 일당에 대한 협조,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말씀하신 거로 믿고요. 이 의회 협조 없이는 행정부도 한 발짝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의 그런 아량과 그런 협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 올리고
선거법 개정 부분도 사실 뭐 오늘이라도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인청 일자를 잡는 거나 또 자료 요구나 또 뭐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국민의힘에서 잘 협조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과도한 자료 요구나 이거 이 증인 요구는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검증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 대신 남부 하르키우와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총사령관 교체로 지휘체계 혼란을 수습하고 기갑부대가 움직이기 쉬운 동부와 남부의 주요 요충지에 대한 총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화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민간 위성에 찍힌 사진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갑차와 포를 실은 차량 행렬이 무려 13km에 이릅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Також на Донбасі, у Маріуполі, на Харків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накопичують потенціал для ударів. 러시아는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야전 사령관도 새로 임명했습니다. 새 사령관 그보르니코프는 시리아 침공 때 잔혹한 전쟁 범죄를 지휘한 인물입니다. 서방 측은 앞으로 러시아군이 더 잔인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게 무조건 떠나라는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돈바스 일부 지역에선 러시아군의 포격과 함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다음 주요 목표는 동부 슬라비안스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곳을 교두보로 확보해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군을 고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도 더 강한 공격이 예상됩니다. This teeny city of Mariupol in the Sea of Azov and all east of Ukraine. That's where we will see probably the next battles, and I'm afraid, very bloody ones.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와 남부 지역을 지켜야만 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며 두 요충지를 지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The war. What's more opposite to music? The silence of ruined cities and killed people. Our children draw swooping rockets, not shooting stars. Our musicians wear body armor. Instead of tuxedo, they sing to the wounded in hospitals, even to those who can't hear them, but the music will break through anyway. 지난 4일 그래미 시상식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을 통해 깜짝 등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침묵하지 말아달라며 전 세계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을 상대로 20차례가 넘는 연설을 하면서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고 잠시 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화상 연설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 대신 국방색 티셔츠 차림으로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나타납니다.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과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젤렌스키는 연설마다 각국의 역사적 아픔과 우크라이나 상황을 연결시켜서 기립박수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는 9.11 테러와 진주만 공습을 언급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에선 체르노빌 원전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쟁 초기 젤렌스키가 도망갔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지만 곧 국방색 티셔츠 차림으로 TV 화면에 등장을 했고요. 수도 키이우를 지키자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결사항전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고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며 강조한 유럽 의회 연설은 러시아 눈치를 보며 멈칫했던 국제사회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찰리 채플린이
윈스턴 처칠로 변모한 것 같았다며 배우 출신인 그를 2차 대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견주면서 지도력을 극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잠시 뒤 우리 국회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24번째 연설에 나섭니다. 오늘은 어떤 연설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지 전 세계가 그의 연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존 레전드가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개한 신곡 프리의 가사처럼 우크라이나에도 하루빨리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잠시 뒤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도 통화를 했었죠? 네, 오늘 국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국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학회장을 지낸 이상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와 함께 연설 들어보고요. 또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뒤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할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 같습니까? 아마 한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요약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조만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이 전쟁의 향배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전투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예. 한국민들에게 이와 관련돼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아마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도 재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과거 전쟁의 패를 딛고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뤘다라고 하는 경험, 이것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이런 경험이 자국의 재건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각국에 맞춰서 맞춤형 연설을 해왔다는 말씀을 저희가 조금 전에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25 전쟁을 가지고 연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네. 기사회생해서 다시 이제 국토를 회복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 발전의 어떤 기틀을 다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한국의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돈바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많이 강조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세계 각국 의회에서 이렇게 화상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지금 앞서 타임즈가 윈스턴 처칠에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도력이 날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방송인으로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이걸 갖다가 활용해서 결국은 지금 현대전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전으로 바뀌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전, 외교전, 경제전 이렇게 다양한 측면의 어떤 양상들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지도력 또 처음에 보여줬을 때 철수하시라라고 하는 공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하겠다 국민들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가 보였던 어떤 모습들 또 연설에서 상대방 국가하고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고리들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방송인 출신이어서 뭐 연설도 잘하고 그리고 타임즈에서 그런 호평을 하기도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연설 지금 23번 정도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뭐 실질적인 것들, 뭐 외교력의 한계를 좀 지적하는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이 점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전쟁의 어떤 양상 자체가 완전히 본격적인 어떤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중대한 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설을 진행을 하면서도 지금 국제사회의 어떤 주요 정상들이 키우를 방문하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연설을 통해서 네, 교수님 잠시만요. 네, 지금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동시 통역으로 들으셨습니다. 의장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심사숙련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표하여 47일 동안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준비해온 겁니다. 다시 말해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 준비해온 전쟁입니다. 석유와 가스 수출을 통해 받은 수천억 달러의 돈은 무기 생산과 축적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러시아는 수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쌓아올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민 사람들을 이 전쟁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음식, 옷, 휴가 가는 것, 교육 등등 이런 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 국민들한테 군 입대는 많은 러시아 사람들한테 군 입대는 유일하게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때, 우크라이나 저택에 올 때는 굉장히 놀랍니다. 무엇에 놀라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먹는 것, 집 안에 있는 가구 등등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보고 놀라곤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조퇴로 오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가며 이를 러시아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전자기계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쳐서 러시아로 보내곤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군인이 반탄조끼에서 반탄판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노트북을 반탄복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변화롭게 살고 있으며 아이들을 키우며 교육시키고 변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은 러시아 정권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 국민들도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날 때까지 길이 멉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독립을 없애고 우크라이나를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민족, 우크라이나의 문화, 언어 등을 없애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들에서 가장 먼저 찾아내는 사람들은 민족운동가와 우크라이나 역사,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찾아내서 학살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략입니다. 러시아 지도부에서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는 다른 국가들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국가들에도 군대를 파견할 겁니다.
ракетними і авіаційними ударами по нашій 미사일 території Росія 폭격, знищила вже сотні 을 інфраструктурних 하면서 об'єктів, 러시아는 які 우크라이나에서 забезпечували нормальне 수많은 економічне 시설을 та соціальне життя в Україні. 파괴했습니다. 이로 Російські 인해 ракети і авіація 우크라이나에서 руйнують нафтобазу. 민간인들의 생활 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виробничі підприємства, 군사 시설이 університети. 아닌 대학, одних тільки 기차역, освітніх 공항 об'єктів 등 на сьогодні 시설들을 знищено 러시아군이 вже 공격해 왔습니다. 938. 지금까지 우리 리카를 측의 знищено 집계로는 майже 300. 교육기관만이 Це свідома 900곳 тактика 이상 російських 파괴되었고 Але 수많은 щось там 변원들도 випадково. 파괴되었습니다. вони 이런 цілеспрямовано 교육기관, руйнують 변원 житлові 등등 квартали. 민간인 시설 이 파괴는 지리미스타, 러시아의 з артилерії, з 고의적인 мінометів, 계획된 танків. 정책입니다. Не одне місто, не два, не три вже. Це десятки 하나의 міст, 도시가 які 아닌 두 російські 개의 도시가 військові 아닌 намагалися 수많은 просто 우크라이나 стерти з 도시들이 лиця землі.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руїни, зараз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багато 도시들을 груди 저토화시키려고 каміння та 합니다. бетонних уламків замість того, що було звичайним. 제가 мирним 파괴된 містам. 도시에 가보면서 길기, 변화롭게 загиблих 살고 있었던 도시의 досі 모습을 не 봤습니다. можемо 거기는 встановити. 완전히 폐허가 Від 되어 있는 півночі до півдня 상황입니다. країни, в усіх районах, куди досягали російські снаряди, досягали 러시아는 бомби, досі 미사일이 날아갈 수 продовжується 있는 розбір 모든 우크라이나의 자, 도시를 нашої 공격했었고 території ще продовжують 우리는 активні 지금 бойові дії. 거기서 Росія 구조 готує ще 활동을 новий 펼치고 있습니다. наступ. 하지만 우리는 сподіваючись 알고 зламати 있습니다. все ж таки 러시아는 наш 또 національний 새로운 опір. 공격을 Окупанти 계획하고 있다는 сконцентрували 것을요. десятки 다시 тисяч 우크라이나와의 солдатів та колосальну 국경에서 кількість техніки, 수많은 щоб спробувати 러시아군이 нанести нові 그 удари. 병력이 집중되고 найгірша 있습니다. ситуація в Маріуполі. 지금 у нашому 아시겠지만은 південному 마리우폴은 портовому 최악의 місті, яке заблоковано 마리우폴에서는 російськими 최악의 військами 상황입니다. з 1 березня. 이 도시에는 3월 1일부터 півмільйонне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올 수 півмільйона 없습니다. окупантів 그 도시에는 заблокували 50만 його і 명의 не 사람들이 дозволяли 살고 навіть 있었습니다. завозити туди 러시아군이 їжу і 마리우폴에 воду. 들어왔을 때는 намагалися його 심지어 захопити 인도적 найбільш 도움을 жорстоким способом. 우리가 인도적 просто 도움을 знищити усе, 주지 못하도록 що є в 막아 місті. 나왔습니다. 마리уполь 러시아군은 зруйнований. 마리우폴을 там 완전히 десятки 초토화하고 тисяч загиблих. 파괴해왔습니다. Але навіть попри 마리우폴 це, росіяни не зупиняють наступальну 시민들 операцію. Вони хочуть 최소한 зробити так, щоб Маріуполь 몇만 був 명이 목숨을 показово 잃었을 знищеним 겁니다. містом. 하지만 러시아한테는 панове, 마리우폴은 український народе, 본보기가 таке можна було 본보기입니다. побачити у 20 столітті, і ви це 여러분, пам'ятаєте. Ви знаєте, 우리가 що таке 20세기에 захищати 이와 свою 같은 землю. Ви 파괴를 пам'ятаєте, 많이 коли 봤습니다. в 1950-х 대한민국 국민 роках 여러분, до вас прийшла навала тих, хто хотів знищити вашу свободу. 50년대에 вони руйнували, 전쟁을 вони 한 вбивали. 번 Щоб вони 겪으셨고 залишили від вашої 수많은 самобутності, 민간인들이 якби їм це вдалося. 목숨을 잃었습니다. Це страшне питання. Але ви вистояли. І світ вам 하지만 допоміг. 한국은 І зараз ми 공격했습니다. прагнемо. 하지만 한국은 немає 이겨냈습니다. і не може 그때는 бути надії, 국제사회가 що 많은 Росія 도움을 просто сама 주었습니다. по собі зупиниться. 지금은 러시아가 немає. І не може 저절로 бути надії, 멈출 що 거라는 розум 기대는 переможе, 없습니다. і російське керівництво просто 이 상황에서는 відмовиться 이 선이 від продовження 이겨낼 цієї 거라고 війни. 우리가 기대하기가 Росію 어렵습니다. можна тільки змусити це зробити, 국제사회의 можна тільки змусити шукати мир. 돈원으로 змусити 우리가 перестати 러시아가 знущатись над 변화를 людьми, змусити поважати 선택하도록 незалежне життя 만들어야 сусідніх 합니다. народів. змусити залишити територію 러시아가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연도에서 наша 군대를 антивоєнна коаліція 졸수하고 сформована після 우리의 початку 국경을 цього жорстокого 지키는 вторгнення 거를 Росії. 국제사회의 вже 도움이 застосувала 필요합니다. проти неї безпрецедентні санкції, але цих санкцій 물론 недостатньо.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 수많은 경제 ще 제재가 не 도입되었습니다. відчуває, що 그런데도 повинна 불구하고 러시아는 네, 아직도 지금 젤렌스키 그 대통령의 제재 영향이 화상 누적해서 연설 듣고 멈출 계십니다.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만행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설, 교육기관은 900곳이 파괴가 됐고요.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시는 거의
거의 초토화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죠. 네, 이렇게 폐허된 도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말고 또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에도 군을 파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에는 이겨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와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메시지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련 해체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많은 번영을 누리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안타깝게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이미지를 자기 우크라이나 국가는 보존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굉장히 또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말살하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역사 교과서라든가 언어라든가 뭐 또 이런 선생들을 갖다가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전황을 전하면서 지금 현재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참상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그냥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잠시 뒤에는 아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원도 요청할 것 같아요. 그동안도 지원을 요청했었고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는 군사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한국에도 조금 더 공격용 무기를 좀 지원해 주기를 요청할 거로 판단이 이미 한 차례 되는데요. 요청을 했었죠. 네,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날 대격전은 그야말로 이 전쟁의 향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분단 국가로 남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평화와 생명의 중요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에 일단은 좀 국한해서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더 많은 희생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물론 이제 대량 지원은 좀 자제하는 게 낫겠다.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는 경우는 좀 달라지는 상황이겠죠. 네. 그리고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동안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는 또 무기를 제공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이제 특히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제네바 협정에서도 규정하는 것처럼 전쟁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계속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의무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것이 우선이겠죠.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이 안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마리우폴 도시가 지금 거의 점령당한 상황이고 인도적인 지금 국제적인 도움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리우폴은 지금 그야말로 참혹한 시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시가전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뭐 구역 A가 우크라이나 군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점령을 해도 다시 지나거나 하면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마치 1층에 우크라이나 군이 있고 2층에 러시아 군이 있고 3층에 우크라이나 군이 있고 4층에 러시아 군이 있는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민간인의 희생도 굉장히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시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전쟁 상황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아마 근일 내 굉장히 돈바스 지역에서 어떤 대대적인 전투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평화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립화라든지 나토 가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러시아도 건설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되지만
협상은 또 진행이 되고 그렇지만 이 진행되는 전쟁이 어찌 보면 좀 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희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는 게 국제사회가 해야 될 급선무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제 민간인의 희생은 없어야겠습니다. 빨리 평화를 찾아와야겠죠. 지금까지 이상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사장 회의. 지금 김호수 총장 주재로 소집이 됐고요. 조금 전 끝났다고 하죠? 예, 지금 저희가 현장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지검장 회의를 개최하여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내용입니다. 일선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의 곤란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충분한 논의와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 수사는 실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건 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 정의와 인권 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의 의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검장들은 국민들을 위하여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여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재반 쟁점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발표 내용 들으신 대로 국민 공감대 없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반대한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지게 된다. 예. 검찰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뉴스큐 60초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